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다시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하고 이제 기출 분석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아무래도 사실은 20번이지만 이렇게 길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5달에 걸쳐서 한다는 좀 길다라는 단점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예전에 계획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는 온전하게 과학 교육론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과학교육론에서 되도록이면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우리가 나 잘 본 것 같아, 익숙했던 문제가 나왔어,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출제자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잘 찾아내고 그리고 입맛에 맞는 답을 써야 되는 거죠. 내가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답을 쓰는 게 가장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수업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거 답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되지라는 것보다는 문제를 잘 읽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할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잘 읽고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거기에다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 목차들은 아마 다 아실 거고, 앞으로 우리 딱 손바닥 딱 펼쳐놓고 우리가 과학의 본성, 그리고 과학교육 과정, 그 다음에 학습 이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방법,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5가지 영역을 이제 세부적으로 채워나가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고 싶은 건, 올해는 아예 그냥 이 기출해설 과정에 20번의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는 그냥 모의고사가 아니라 한번 섞는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토탈 앞에 것까지 전체 누적해가지고 섞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중간에 할 테니까 이렇게 모의고사를 좀 많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예요. 그러면 선생님의 의도랑 진짜 교육과정 평가원에 있는 선생님의 의도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비슷하다라는 게 지금 저도 한 10년 정도 가까이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출제에 들어가는 분들이 다 저의 그 선배이자 동기 부분이 많고, 그리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논문들을 계속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생각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놓치지 말자. 내가 쓰기는 진짜 많이 썼는데 핵심이 빠져 있으면 2% 부족하죠? 그러면 만점을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cik지시험 볼 때도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는 것들은 뭐냐면 만점 못 준다는 얘기예요. 체크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내가 썸머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답지해 보면 제가 길게 답을 써놓는 거를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게 길게 써놓은 답이 절대로 좋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 시험이 논술형이 없어지고 4점짜리 길어봤자 4점짜리 2점짜리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점짜리에 해당하는 답을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요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거는 물론이지만 이거를 내가 2문장이나 3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수업을 할 때 여러분하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꾸 따라하세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그리고 입으로 중얼거리고 머릿속에 거 또다시 끌어내고, 이게 오감을 통해서 다 그냥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집중하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수업 끝나고 나면 진이 쭉 빠질 정도로 이날은 그냥 하루 과학교육론으로 딱 올인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력을 챙기세요.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1시간 모의고사만 봐도 우리가 힘이 쭉 빠져요. 그러니까 밥도 잘 드시고, 이게 밥 먹는 거, 자는 것도 다 전략이에요.
전략이 없으면 전쟁에 나가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쪽수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과학이 아니라 세계의 사를 보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계획적으로 이게 내가 체력도 길러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 출제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을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면 라카토스라고만 들어도 라카토스 하니까 이 사람의 과학 이론의 설명 모형은 진화 모형이었고 이 사람은 어떤 발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 프로그램 이론은 어떻게 생겼고 이거를 전진이냐 퇴행이냐 이렇게 했었고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지가 머릿속에 쭉 떠올라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리커트 척도라고만 해도 과학교육평가 중에 한 가지 평가 방법인데 우리 과학교육론에서는 어떻게 나왔었지? 리커트에서 주의할 점이 뭐지? 평정법하고 다른 점은 뭐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쓱쓱 떠오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패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과학교육론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공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화학에서 보면 물리나 똑같이 연력학 그러면 연력학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뻔하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보다 못하겠지만 연력학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뻔하고 생물도 광합성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유형이 있는데 왜 내가 틀리지? 심화를 안 해서 틀리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화가 안 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쉬운 거 틀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합격을 하지 못한 거예요. 공부의 방법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자꾸 내가 저장한 거 인출하고 다시 썸머리하고 이런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 분석을 완전하게 해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과정의 분석이에요. 여러분 교육과정 분석은 여러분들 이번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맨 처음에 2015가 나올 때는 총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체계, 그러더니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화1, 화2, 생물1, 생물2, 그 다음에 중학교 언어 단원, 성취 수준이 뭐야? 거기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의 어느 부분 동그라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과정을 통째로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교육과정 그 기출해설 여러분 요약지 그거 나중에 특강도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이거 색깔은 조금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 교재 있죠? 이거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이거 손에 들고 저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마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색깔 더 다시 봐요. 저는 이거 매해 수업할 때마다 이거 다시 프린트합니다. 전체 다 프린트해서 다시 풀어요. 근데 다시 풀어도 여러분 이게 다르게 보여요. 시험 문제라는 게 여러분들이 맨날 풀기 때문에 똑같고 지루해요. 그거 말이 안 돼요. 저는 지금 이거 몇 년째 보는데 맞아. 이럴 때 작년에는 이 부분은 내가 설명 안 했구나.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더 재밌어져야 돼요. 공부라는 거는 과학사랑 똑같아요. 과학이랑 똑같아요. 과학이라는 거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과학자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엔 이 따만한 구멍을 통해서 보고 점점 구멍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시야가 넓어지면서 그 가장자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스코프가 넓어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옆에 둬야 되는데 자, 교육과정은 우리가 여기 문제를 풀다 보면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부분은 제가 찾아놓은 거를 여러분께 힌트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펼쳐놓고 2015 개정에서 광합성이 나왔지? 그러면 광합성은 초등학교에서 몇 학년이 나오고 중학교에서는 어디 나오고 생물원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생투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이거를 나올 때마다 풀어주시면 돼요. 아마 제가 한 번의 수업에 많이 풀어봤자 아마 많이 푸는 날은 한 40-50문제 풀고 그리고 과학에 번성할 때는 그렇게 많이 못 풀어요. 이게 맨 처음에는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40문제 풀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주제를 찾아보는 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미리 해놓으면 확실히 실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시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교육과정도 어느 정도는 찾아놨어.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을 접어서 쓰는 사람이라면 이것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이론 시간에도 말했지만 교사용 지도서나 교과서 파일을 여러분이 능력껏 구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 개 있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하세요. 지금은 2차 준비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만 딱 골라놓고 내가 만약에 교육과정 봤다면 무슨 실험이 나왔어. 그러면 그 지도서 파일을 열고 나서 아 여기에 이런 실험이 이렇게 있구나.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5개념도 이거 있네. 5개념도 이거 있고 실험은 이런 거 하네. 여기서 평가는 이런 요소 평가하네. 이런 거를 지금부터 2차를 모아놓기 시작하면 2차 준비할 때도 훨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여러분이 좀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노트 정리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노트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정리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시간은 접어서 써야 돼요. 누구한테나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24시간. 근데 내가 잠을 줄여야 되는가? 여러분 잠을 줄이면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졸업하셨잖아요. 학교 졸업하시고 여러분 아무래도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신 분들 꽤 있잖아요. 아마 몸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신체가 체력이 딸립니다. 남학생들 안 그럴 것 같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체력 더 딸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잠을 줄이는 게 이게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자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12시간밖에 공부 못하겠는데 아무리 빼도 12시간인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집중력을 하느냐가 시간을 접어 쓰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느슨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항상 시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초집중하세요. 바로 오늘 시험이야. 바로 1시간 뒤에 시험이야.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이거 문제 보면서 스캔하잖아요. 쭉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럴 정도의 집중력으로 하다 보면 남들이 6시간 공부하는 거 2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정도까지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집중은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집중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씩 느리도록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거에 이제 기초해서 우리 오늘 바로 1단원부터 나갈 거고요. 오늘은 쪽지 시험이 없으니까 조금 일찍 끝나는 시간으로 1시간 정도는 일찍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의 시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거 작년보다 또 한 해가 늘었으니까 문제수가 또 늘었죠. 그리고 이게 중복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시간은 옛날처럼 하다 보니까 계속 보충을 너무 많이 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도 강의 끝나는 시간이 좀 7시 반으로 원래는 잡아놨는데 오늘은 한 6시 반 정도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모의고사 보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충분히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나고요. 이제 1단원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그 부록 있잖아요. 부록 해설지 끝부분에 보면 이제 부록이 있으니까 그냥 저 부록을 그냥 찢었어요. 이건 작년 책인데 그냥 작년 책에 뒤에 찢어서 그냥 이거는 들고 다니면서 이거 무거우니까 들고 다니면서 종종 이론서를 통째로 들고 다니기엔 너무 무거우니까 요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앞에 목차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과학의 분석을 하기 전에 그 부록의 1번을 보면 인식론적인 관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과학의 분석은 딱 크게는 4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목차가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목차를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분석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존재론적인 관점이냐 인식론적인 관점이냐 이걸 잡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인식론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지식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인식론적인 관점 하니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전통론적인 시각을 갖느냐 현대론적인 시각을 갖느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록 1번에 보면 여기 인식론적인 관점에 대해 전통적이냐 현대적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전통하면 한 문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학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신념, 진리, 증거 그렇죠?
신념이자 증거이자 진리이다. 불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현대론적인 관점에서,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과학 지식을 어떻게 봅니까?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 체계인데, 그냥 설명 체계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과학자들이 사회적으로 구성한 설명 체계예요. 거기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 올해도 시험에 나왔지만 사회적 합의에 의한 사회적으로 구성된 설명 체계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록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부록의 2번에도 과학 지식의 특성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과학 지식을 어떻게 보느냐? 사전적으로, 실증주의적으로, 그 다음에 구성주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쭉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특징을 상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5번에 보면 과학 지식의 특성도 나올 겁니다. 과학 지식의 특성에는 뭐 잠정성 이런 거 너무 중요하고요. 증거 기반 아니면 뭐 가학문성, 일관성 이런 것도 되게 많죠. 이런 거에 대한 과학의 본성 측면 이런 것들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프린트도 드렸죠. 그래서 프린트 1번을 한번 보세요. 과학의 본성에 대한 것에 보면 이게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아마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지문을 쭉 준 다음에 그 과학사를 읽고 이 과학사에 들어있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측면을 4가지를 써라, 3가지를 써라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거를 찾아서 쓰려면 이런 문장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만 연계시켜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터에 나눠드린 이런 문장들 오늘 꼼꼼히 틈틈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론을 정리하고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보이네요. 그때 너무 안 보였는데. 자, 1번입니다. 화학 분야의 교육이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화학인데 여기서 화학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에다가 줄치고 싶어요? 모형입니다. 여러분 모형을 줄치자마자 우리가 머릿속에 모형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앞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 있는 내용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 이론 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현대인식론적인 관점 프린터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부록의 아까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 중에 모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식의 구성 요소에는 사실, 따라오세요. 사실, 개념, 법칙, 원리, 이론, 모형, 가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죠? 그러면서 모형이 떠올라야 돼요. 모형의 특성을 설명하는 게 작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작년에 아예 쓰라고 나왔어요. 모형의 특징이 뭐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해당하는 요거 부록에 있어요. 아마 지식의 구성 요소. 첫 번째가 뭐냐? 과학 이론의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할을 써라 그랬거든요. 작년에 문제가. 이론의 형성과 변화할 때 바로 이 모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의 형상과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학습 상황에서도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해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론의 형성을 하고 변화를 시키느냐. 세 번째, 관찰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여러분 내가 어떤 현상을 관찰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현상 내가 뭐 원자라는 단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원자라는 단위가 뭔가 어떤 현상을 보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원자라는 것을 표현을 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관찰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거기 다음에 보면 새로운 사실에 대한 예측과 실험을 유도한다. 자, 하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고 실험을 유도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은 이론하고 굉장히 유사한 관점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뭐였습니까? 현상에 대한 설명, 체계. 여러분, 모형이 무엇입니까?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이고 뭔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모형이랑 이론은 되게 비슷합니다.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론이 나오거나 모형이 나오면 설명하고 끝나요? 과학의 목적이 설명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인간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설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새로운 사실을 유도하기도 하고 예측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예측과 실험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다 좋은 설명을 하기 위해 모형은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그렇듯이 잠정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수정되면서 역동적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한계를 갖는다. 그랬죠? 여러분, 어떤 한계를 갖죠? 여러분, 모형이 갖는 한계가 뭐죠? 실제와 똑같지 않다. 실제를 똑같이 묘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실제와 똑같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활용을 하면 오개념이 유발될 수 있다.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모형을 정리해야 돼요. 자, 모형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측도 하고 새로운 실험을 유도도 하고 하지만 더 어떤 다른 실험이 나왔을 때 더 잘 설명하기 위해 모형이 수정되고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역할을 잘 기억하세요. 요즘에 가면 갈수록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아, 모형을 하니까 이게 딱 떠올랐어. 그러면 1번 문제 다시 들어가 봐요. 화학학습 지도에서 모형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 자, 어디다 주셔야 됩니까? 모형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여러분 앞에만 바뀌면 화학에서, 물리에서, 생물에서, 지구과학에서 이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화학의 학문적 특성과 관련지어, 또 물리의 특성과 관련지어 뭐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형이 2014-15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모형이 빠지면은 이게 우리가 과학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모형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뭔가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예요. 거기다가 말만 붙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특히 화학에서는 어떻습니까? 화학은 특징이 뭐냐면 원자, 분자 수준에서 설명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화학에서는 원자, 분자 빼내면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자와 분자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원자, 분자와 같은 미시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모형을 활용할 수 있고 교수학습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물리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리의 경우에도 보면 너무 추상적인 게 되게 많아요. 특히 물리는 추상적인 것이 관성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힘, 압력 뭐 이런 것들은 다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에서도 입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자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모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생물도 마찬가지죠. 생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생물 같은 경우는 인체 모형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몸을 겉으로는 볼 수 있지만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에게 우리가 내부에 있는 어떤 인체의 구조를 설명하려면 모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너무 작은 기관, 이런 것들을 눈에 보기에도 너무 작은 기관을 설명하려면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모형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전이라든지 이런 생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너무 추상적이죠. 실제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구과학은 어떻습니까? 너무 거시적인, 그러니까 우주, 방대한 우주를 학생들에게 직접 다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 구조, 어느 누구도 지구 내부 구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그런 상황을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설명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모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성을 각각의 전공마다로 문장을 바꿔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2번, 분자 모형은 분자 모형에다가 줄쳐놓으시고, 여러분 이 분자 모형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형을 얘기하면 모형에도 종류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척도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비유 모델이라는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론 모형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분자 모델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비유 모델이 이거 분자 모형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분자라는 이름으로만 사용한 거잖아요. 지금은 그거는 바로 뭐가 됩니까? 이론적인 모형이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어떤 기호나 용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거죠. 근데 내가 분자를 이거 뭐 우리가 과자, 먹는 과자, 뻥튀기 과자에다가 만들었어. 그러면 비유처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주를, 태양계를 축도 모형으로 작게 만약에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줄이거나 느리거나 하는 거는 척도 모형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왔는데 그 중에 공과 막대 모형, 공간 체험 모형이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화학이거나 다른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학생들 모두 물 모형이라든지 이런 거 안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어 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유치원 교재에도 물 분자 구조가 나옵니다. 놀랍죠? 물 구조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표시해 놓고 어떨 때는 또 이걸 물방울로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렇게 발도 이렇게 팔도 달아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놔다 보니까 이미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부터 우개념이 생기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구조를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걸 학교에서 만들 때는 이렇게 공에다가 이렇게 이쑤시개 같은 걸로 끼워서 말할 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볼 앤 스틱이라는 모형이 이런 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생물이나 화학이나 이런 경우는 아마 유기화학 책이나 아니면 생물에서도 뒷부분에 생화학 파트나 뭐 이런 데 보면 이런 물구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간 체험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물화생지 모두 다 기본적인 어떤 거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두 모형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해라 라는 거죠. 물론 다른 전공자분들은 이거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연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각각의 원자나 아니면 이걸 이렇게 우리가 이쑤시개로 표현을 할 때 이거 결합 길이라든지 얘네들이 벌어진 정도의 각도라든지 이게 원래는 104.5도가 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교과서 찾아보셔요. 오늘 화학 전공이신 분들은 분자구조 가서 찾아보셔요. 거기 가면 이게 104.5도다 해서 각도기 해놓고 이걸 직접 만들게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결합각이나 아니면 공간의 위치 아니면 얘네들의 크기 이런 것들을 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실제 분자구조에 이렇게 뼈대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원자가 진짜 동그란가? 그렇지도 않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면이 있는가? 그렇지도 않다. 그런 한계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생물에서도 보면 비유가 나오고 한계점을 찾는 게 나와요. 한계점 찾는 게 되게 능력입니다. 장점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하지만 실제 구조는 이런 뼈대나 실제 동그란 원자 구조가 아니다. 원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간 체험 모형은 뭐냐? 그런데 공간 체험에서는 실제 우리가 현대의 원자 모델은 이렇게 동그랗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전자 구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자 자체가 전자가 이 안에서 어디를 돌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름처럼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전자의 구름 모델처럼 이렇게 뿌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을 유사하게 표현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더라. 이렇게 뼈대가 있는 게 아닌데 실제처럼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양의 단점은 뭐냐면 아까 이것처럼 결합끼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자의 그 결합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이거보다는 덜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아무리 이게 구름 모형, 체험 모형이지만 이것도 경계면이 이렇게 확실한 게 아니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해설에도 참고 자료에 거기 써놨으니까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또 나왔냐면 52번에 보면 화학에서 똑같이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특히 옛날 문제들이 왜 중요하냐면 재탕합니다. 재탕 또 합니다. 이거 52번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렌스틱하고 공간체험 모델로 나오죠? 그때 여기는 그림이 없지만 거기는 그림을 줬죠? 거기도 효과 뭐 이런 장점 단점 나오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지금 현재 안 나온 문제는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화학 전공인데 왜 물리를 봐야 되지?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물리에서 나왔던 문제가 화학으로 변신해서 나옵니다. 생물에서 나왔던 문제가 지구과학으로 변신해서 나오니까 다른 전공의 문제 패턴을 보시기 바랍니다. 2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식물은 어떻게 먹이를 얻는가? 라는 단원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옛날 1998년도니까 거의 6차나 이럴 때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물은 어떻게 먹이를 얻는가? 라는 주제 줄쳐놓으세요. 이 광합성 단원에서 엄청 중요한 과학사입니다. 과학사에서 되게 중요하죠? 이게 최근에 2019년에도 또 출제가 됩니다. 광합성에서 식물은 어떻게 먹이를 먹는가 또 나오고 2014년인가 그때도 또 나왔었죠? 이거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교사는 여기에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을 수행했습니다. 학생활동 중심 줄쳐놓으세요. 이거 작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문제였는데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중심 탐구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기입형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어차피 구성주의로 들어오면서 학생 중심입니다. 학생 중심 활동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준비했냐면 지금 이런 지문을 잘 분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건 짧으니까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같은 종류의 씨앗을 심어 같은 종류 줄쳐놓으세요. 같은 종류의 씨앗 통제입니다. 여러분 생물하고 지구과학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모두 이 변인 통제와 관련된 이 변인들을 찾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물어보지 않아도 같은 종류의 씨앗 통제 변인이지 싹이 나온 여러 개의 화분을 나누어서 몇 개는 볕이 잘 드는 창가 나머지는 바람이 잘 통하는 암실 그러니까 둘 다 바람은 잘 통하는 거예요. 바람이 통하는 정도가 똑같다는 거는 통제지만 여기서 조작 변인이 뭐가 됩니까? 하나는 빛, 하나는 암실이니까 여기는 빛이 이게 조작이라는 겁니다. 빛이 있고 없고예요. 학생들은 3주 동안 둘 다 똑같이 3주 해야 되죠. 통제입니다. 규칙적으로 이것도 통제죠. 식물의 성장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관찰하고 기록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속이죠. 식물의 성장 정도가 종속이 됩니다. 3주 교사는 창가와 암실에서 자란 식물들을 비교하고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 차이를 해석해 보게 함으로써 해석해 보게 합니다. 자, 여기 실험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의 기초에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해석을 통해서 일반화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확 오죠? 여러분이 문제 풀고 공부를 한 사람일수록 문장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다 딱 줄쳐놓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냄새가 나요? 귀납이죠, 귀납. 이거는 관찰 결과를 일반화시켰으니까 귀납이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교사의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의 해석은 하나같이 교사가 원하는 해석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구성주의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사의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의 해석은 교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가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관찰하고 똑같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각자마다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그게 구성주의죠. 구성주의 학습이 뭡니까? 핵심이 학습자 스스로 구성. 아셨죠? 근데 맨 백지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학습자의 머릿속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과 지식의 기초에서 구성. 아셨죠? 근데 그 지식과 경험이 어떻다? 이게 대체적 개념들이다. 오개념일 수 있다. 그건 과학자의 생각과는 달라. 교과서에 써여 있는 내용과도 달라.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개념의 기초에서 학습자가 구성하기 때문에 구성주의 교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학생들의 선개념을 파악해서 그걸 올바르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쭉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관찰 사실은 이거다. 교사가 원하는 해석은 이거였다. 학생들은 이렇게 했다. 교사하고 학생이 다르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1번입니다. 똑같은 관찰 내용에 대해 교사의 해석과 학생의 해석이 다른 점을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설명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게 시험 문제를 만약에 따르게 내잖아요. 이걸 딱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를 이거에 기초하고 있는 철학적 관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이거의 이유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철학적 관점이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걸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게 바로 구성주의적 관점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문제가 답이고 답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완전 그냥 이렇게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이게 구성주의적 관점에다 줄쳐놓으세요. 이게 인식론적인 관점이자 철학적 관점이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거 철학적 관점이 무엇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시험에 나왔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생각이 다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사와 학생이 이미 해석하기 이전에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과학 지식의 특성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보이죠?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죠.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를 과학 지식의 특성으로 한마디로 써봐라. 이게 생물에서도 옛날에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에요.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는 것만큼만 보이고 각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답이 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지금 그걸 쓰라는 게 아니라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쓰라는 게 아니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해라 그랬으니까 관찰하기 이전에 각자 사고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기초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다르다. 이 내용만 들어있으면 됩니다. 자, 2번. 수업에 대한 위의 묘사에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의 형성에 관한 관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것도 줄쳐놓으세요. 과학 지식의 형성에 대한 관점. 이것입니다. 과학 지식 형성의 관점이라고 그랬으니까 과학 지식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의 사고 방법론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철학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전체적인 게 아니라 지식이 형성되는 관점이니까
관찰을 해서 해석을 하는 이 과정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죠.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은 이 부분에서 관찰했지? 해석해봐, 일반해봐, 일반화를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교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방법, 다시 한번 과학 지식의 형성은 어떻게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형성이 되느냐예요. 과학적 방법은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학 지식의 형성에 대한 관점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어떤 과학적 방법이 여기서 보였죠? 귀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귀납법으로 쓰기에는 좀 그렇죠. 만약에 인식론적인 관점이 뭐냐 이러면 귀납주의, 철학적 관점이 뭐냐 그래도 귀납주의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도 이 형성에 대한 관점이 뭐냐 그건 귀납주의와 관련해서 써도 됩니다. 아니면 조금 더 넓게 써서 경험주의 관점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귀납주의 관점으로 이렇게 또는 경험주의 관점으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점은 문장 하나예요. 문장 하나. 여기서 교사는 관찰 내용으로부터 일반화를 이끌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귀납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끝. 저는 2개 써놨지만 그냥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3번. 학생들의 교사가 원했던 해석에 이르기 위해 시도할 필요가 있는 교수 전략 2가지를 기술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뭐냐면 교사가 원했던 해석은 원래 여기 암실에 있는 여러분 여기가 조작변인이 뭐였냐면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인데 여기서는 식물도 자라지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를 쓰려면 식물의 그 단원의 명이 먹이를 어떻게 얻는가라는 의미니까 먹이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먹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 병들었거나 허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주의라는 것 자체가 구성주의에서는 개념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 개념 변화 모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초보가 피아제, 그리고 하슈에, 그리고 권재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구성주의 개념 변화나 인지 갈등이나 이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선개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변칙 사례를 제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갈등이 유발되고 난 다음에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C2를 도입해라. 이렇게 와야 되겠죠. 항상 이런 순서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수 전략 2가지를 써라 그랬는데 학생들은 이미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R2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C2를 도입해야 된다. 아니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론을 유도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재구성하게 하거나 아니면 C2를 도입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 2가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그 부록 102번을 찾아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일단은 써놓으세요. 부록의 102번에 보면 아마 이렇게 내용이 과학사 내용이 쭉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생물 전공이신 분들은 이 헬몬트, 프리스틀리 그리고 여기 잉겐하우스, 제네비어 뭐 이래서 중요한 실험들과 그 생물학사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쭉 내용이 아마 쭉 길 거예요. 과학사는 지금 꼭 읽어놓으시고 정리해 두세요. 과학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자, 3번입니다. 다음은 과학교사가 식물의 광합성 내용을 지도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합성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합성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지도합니다. 자, 광합성이 어느 단원에 있는지 꼭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1번, 2번 그냥 넘어갔지만 이거 전공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반드시 찾으세요. 초등학교 4, 6학년군 네, 나와요. 식물의 구조와 기능 거기 보면은 광합성
광합성의 산물을 확인하는 실험까지 합니다. 그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 초등학교에서 하는 거랑 중학교에서 하는 거랑 고등학교에서 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학교에서는 식물과 에너지예요. 그 단원명 외우셔요. 통합과학의 화학변화에도 광합성이 나옵니다. 화학변화, 생투의 세포호흡과 광합성 단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원을 연계시켜 주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걸 활용하기 위해 V 다이어그램. 자, V도 나왔습니다. 올해 V도 완전 홍수였죠. V도 개념도 다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나올 게 또 뻔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그래도 V도는 중요합니다. 똑같은 V도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 V도는 아마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생겼죠?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자, V도는 배경이론이 누구? 오스벨. 오스벨의 유의미학습 이론의 배경을 두고 있다. 자, 근데 V도를 딱 보니까 머릿속에 V도가 떠올릴 거죠? 자, 지금까지 이런 거 다 빵꾸입니다. 이거 다 다 기입형으로 전체가 다 나왔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죠? 이거 V도는 그래서 아직도 나올 가능성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올해 많이 나왔었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른쪽은 탐구 측면이에요. 탐구. 그 다음에 왼쪽은 여러분 이것은 이론 측면입니다. 개념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지식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 거랑 비슷하다. 브루노의 지식의 구조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가 브루노에서 얘기하는 그 발견학습과 같은 어떤 탐구 과정이다. 이 탐구를 강조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V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냐. 여태까지 V도의 시사점이 얼마나 많이 나왔게요. V도가 과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뭐냐. 학생들이 V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뭐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지식의 형성 과정과, 그러니까는 지식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여기에 지식이 형성되는 방법론적인 측면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지식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학생들만이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의 본성을 깨닫는 데도 되게 효과적이에요. 왜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냐면 우리가 보통 실험에서 아직도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왜 많이 우리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 수업에서 실험을 할 때 보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왜 지금 내가 온도를 재고 있는지, 왜 이 계산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험의 목적과 실험의 목적, 초점 질문에 따른 목표와 이거에 따른 어떤 방법, 실험을 수행하는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여기에 지식과 관련된 상호작용이 되는 개념이나 원리나 아니 이론들을 알아내는 것까지 연결시키는 상호작용을 하는 게 바로 탐구다라는 본질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 이름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물음에 답해라 그랬는데 빵꾸가 벌써 보입니다. 1번 이치가 뭡니까? 초점 질문이죠. 그 다음에 2번 이치가 뭐가 되겠습니까? 가치 주장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제목은 없으니까 왼쪽에 이거는 thinking, 여기는 doing, 아니면 개념, 아니면 방법, 뭐 이렇게 탐구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그걸 보면서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A 시험관은 푸른색으로 변화했다. 여기 보면 기록에는 결과를 기록하는 거예요. 결과. 근데 여기 이제 실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요소 이름을 쓰고 아까 초점 질문이죠. 사건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게 여기가 원래는 사물과 사건이죠. 사물은 무엇입니까? 준비물. 사건은 무엇입니까? 실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에 기초해서 여기에 적합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써라 라는 것입니다. 초점 질문이죠? 여러분 초점 질문은 탐구 문제죠? 여러분 탐구 문제를 쓰라는 거예요. 탐구 문제를 쓰려면 누굴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가설이요.
여긴 가설 없습니다. 그럼 뭘 찾습니까? 결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실험의 목표, 탐구 문제, 가설, 결론 도출이 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결론은 안 나와 있지만 이 결과로부터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 보는 거예요. 다른 전공자 분들도 이거 넘어가지 말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다른 전공의 지문을 해석해 보는 게 이 지문이 익히는데 굉장한 훈련이 됩니다. 1번 보세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으면 노란색, 높으면 노란색, 낮으면 푸른색으로 변하는 어떤 용액을 준비합니다. 지시약이네요. BTB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BTB는 산, 중성, 염기성이 있을 때 산에서는 노란색, 중성에서는 초록색, 그리고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을 보이는 용액일 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용액을 준비한 다음에 2번 노란색으로 된 이 용액을 2개의 시험관에 넣습니다. 그랬으니까 노란색으로 만들어서 이 얘기는 둘 다 산성이라는 거예요. 이 실험 해보셨습니까? 원래 시험관에다가 이거 BTB 용액을 넣어놓고 난 다음에 그건 보통은 초록색을 뜰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빨대로 숨을 불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날숨에서 CO2가 나오니까 이게 산성 용액이 되면서 얘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A 시험관에는 물풀을 넣었고 그 다음에 B 시험관에는 물풀이 없습니다. 이게 조작이죠. 그러니까 둘 다 산성 조건으로 만든 것까지는 똑같은데 지금 한쪽은 물풀이 있고 한쪽은 물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광합성을 할 거고 여기는 광합성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전등, 빛까지 똑같이 통째로 붙여줍니다. 4번 2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색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찰했는데 여기는 푸른색이 되고 여기는 변화가 없었다. 푸른색이 됐다는 얘기는 염기성으로 변했다. 염기성으로 변했다는 거는 아까 CO2를 넣어줬는데 CO2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풀이 광합성을 해서 제거를 했다라는 뜻이죠. 그거를 우리가 해석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실험은 이거랑 비슷한 게 되게 많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조금씩 달라요. 생물 전공이신 분들은 꼭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원들 있죠? 똑같으니까 그거 찾아보셔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썼다라는 뜻이잖아요. 탐구 문제로 만들면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필요하냐? 그런 질문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한가? 라는 식의 질문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2번에 들어갈 건 가치 주장 됐죠? 3번 다음은 V 다이어그램에 포함시킬 내용과 요소를 나타낸 것인데 내용과 요소를 선택해서 선으로 연결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왼쪽엔 내용이고 오른쪽에는 요소가 나와 있는데 이론, 원리, 개념이죠. 자, 이거 시험에 나올 때가 또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부록에 있는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 여기 4번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외우신 분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에서 사실입니다. 사실은 팩트죠. 사실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이 뭐죠?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기술, 진술 해놓은 것입니다. 아셨죠?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진술해 놓은 것, 그 자체가 팩트입니다. 관찰한 거를 기록한 거다라는 뜻이죠. 이런 개념은 뭡니까? 사물이나 현상들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증거 속성입니다. 아셨죠? 쭉쭉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법칙이 무엇입니까? 개념, 간의, 관, 계. 여러분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 법칙들에 대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법칙들에 대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 원리다. 그래서 원리는 법칙보다는 더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법칙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은 뭐라고 그랬죠?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 체계 이겁니다. 가설은 무엇입니까?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 체계입니다. 근데 이제 단지 들어갈 때 잠정적인 설명 체계라는 말을 쓰죠. 그렇지만 이론도
잠정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형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몰래 예측,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실험을 유도.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이 새로운 실험을 유도하다 보니까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걸로 변화해야 돼. 그래서 잠정성을 가지고 있다.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이게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욕심내지 말고요. 하나씩 하시면 돼요. 외우시면 돼요. 자꾸 입을 붙이세요. 말에 붙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진짜 그 점심은 거의 그 지뢰찾기 오락 있잖아요. 그걸로 했었거든요. 전문가 여러분들 그런 거에 오락하지 마세요. 저 쉬는 시간에 보면 아직도 핸드폰 오락하시는데 끊으세요. 오락하시면 안 됩니다. 오락 절대 안 해요. 저 밤새서 해야 하거든요. 하다 보면 지뢰찾기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지뢰찾기가 진짜 처음에는 막 이렇게 계산하면서 하지만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아시죠? 손이 막 하잖아요. 그거 해본 사람은 알아요. 오락은 해본 사람은 알아요. 처음에는 둘 중 하나, 셋 중 하나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막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네, 제가 오랜만에 친정집에 가서 비밀번호 누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막상 집 앞에 올라가서 도어 딱 열고 나니까 띠디디 손이 누르더라고요.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진짜 몸이 기억해요. 공부는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는 스스로 막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쓰고 그 다음에 말하고 이런 습관을 문장으로 말하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훈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식물은 다양한 생명활동을 한다. 원리 같기도 하고 이론 같기도 하고 개념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개념은 과학적 용어니까. 그러면 냅두세요. 두 번째, 이산화탄소 물풀 빛. 이거는 확실히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풀이 자라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 이것도 원리인 것 같기도 하고 이론인 것 같기도 하죠. 근데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자, 뭐가 구분이 되냐면 원리는 법칙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개념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실험 결과에서 나오는 개념들 간의 관계만 기술한 거예요. 여기에 내 생각은 들어가면 안 돼요. 결과에서 본 것 외에는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물, 불, 자란다, 빛, 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그대로 나온 그래 물풀이 빛이 있을 때만 광합성을 한 게 나타나네. 이것까지는 됩니다. 이건 설명한 거니까 이거는 있는 그대로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을 한 거니까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식물은? 식물? 여러분 우리가 물품만 봤지 식물을 다 봤습니까? 벌써 이거는 원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물품만 봤어요. 그치 물품 하나를 본 걸 가지고 전체 식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일반화가 일어난 거예요 벌써. 추리가 된 거예요. 일반화 추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생명활동. 여러분 우리가 생명활동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살기 위한 활동을 했지만 생명활동이라는 건 진짜 다양한데 여기서 무슨 뭐 광합성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생명활동이라고 또 일반화됐죠? 이거는 우리가 보지 않은 내용까지 확장시켜서 추리했으니까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런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록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 4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이거 이론 시간에도 풀었습니다. 다음은 예비교사 대상으로 과학의 본성을 조사한 설문지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걸 NOS라고 그래요. 그래서 Nature of Science. 그래서 NOS에 대한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선생님들이 NOS 검사지, 그러면 과학의 본성 검사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학의 본성이 뭔데?
뭐 잠정적이고 뭐 관찰의 이론 의존성도 있고 뭐 그리고 이게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고 사회적 합의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사실 이번 학기를 지금 학생들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지금 온라인으로만 그 대학 수업을 전부 온라인 토론만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온라인 토론을 하니까 그 학교에서 면대면으로 그 집단 토론하고 난 다음에 또 전체 발표하고 전체 토론하고 이럴 때는 몰랐는데 온라인 토론을 하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NOS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논문 한 편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이 정말 진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도 거기에 피드백을, 논문을 쓰고 싶다라고 피드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검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검사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문항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1번을 보시면 탐구 수업에 대해서 문제를 먼저 읽겠습니다. 탐구 수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예비교사는 A와 B 중에서 누구인지 답하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써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읽기 전에 이거 보니까 벌써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NOS를 물어봤던, 과학의 분석을 물어봤다는 것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얘네들이 지식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식론이라는 것은 뭐로 나눠지는 거예요? 전통적인 인식론과 현대적인 인식론으로 나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뻔해요. 보세요. 이 박스를 딱 보는데 과학에서 탐구는 현상을 관찰하는 데서 출발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통에서만? 아니요. 현대에서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은 중요하다. 그래도 관찰은 중요합니다. 관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칙과 관찰들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느낌이 딱 옵니다. 어디다 줄쳐야 돼요? 객관적인 관계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거는 있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따라서 탐구 수업을 할 때도 언제나 관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관찰에서 시작하는 건 좋지만 언제나 관찰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특히 이 시험에 우리가 물리 최근에 2번이나 나왔던 사고 실험 있잖아요. 그건 관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지문을 보면서 뭐라고 느낌이 오십니까? 이 지문에 대한 철학적 관점은, 아니면 인식론적인 관점은 전통적 인식론이라는 거예요. 철학적 관점은 경험주의죠. 관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경험주의자 귀납으로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관찰, 뭐 이런 거 관찰을 중시하는 거는 경험주의입니다. 이해되시죠? 실제 여러분 이거 최근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우리 뒷부분에 가면은 50 한 몇 번에 있을 겁니다. 52, 3번에 있을 거예요. 실제 최근에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통적 인식론자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에 가서 위에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검사지를 봐요. 각 문장을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괄호 안에 숫자를 써라. 강하게 동의하면 5부터 강하게 부정하는 것 1까지 순서대로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질문지에 대해 여기 답지가 모두 똑같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어떤 평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리커트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리커트 척도예요. 리커트 척도는 모든 질문지에 대해 답지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평정법은 어떻죠? 각각의 질문지마다 답지가 다르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커트구나. 여러분 이걸 몇 단계의 리커트라고 그래요? 1부터 5까지 있으니까 5단계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5단계 리커트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리커트 척도나 평정법을 점수화를 시킬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점수화 시킬 때 조심할 거 뭐예요? 교육학에서 시험에 나왔었던 거죠? 그럼 뭐를 조심해야 된다? 질문을 읽다 보면
부정적인 질문이 나올 때가 있다. 이 부정적인 질문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역배점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 역배점을 해야 되는 점을 잘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내가 지금 NOS 문항을 4문항을 구성했어요. 만약에 현대인식론적인 학생일수록 NOS 점수는 어때야 됩니까? 높아야죠. 그렇죠? 만약에 전통적인 학생이라면, 전통적 인식론의 학생이라면 NOS 점수 어떻게 해야 되죠? 낮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배점을 현대인식론적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쪽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현대인식론 쪽이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가반해봐요. 학생들이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다른 사람들의 결과만큼 가치가 있다. 이거 현대적이에요? 현대인식론적이에요? 전통적이에요? 현대인식론적인 거예요. 뭐 어떤 것들도 다 결과가 가치가 있게 보는 거예요. 자, 4번. 과학적 이론이란 과학자들이 합의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과학적 방법으로 활용이 됐죠? 맞습니다. 이것도 현대인식론적인 거예요. 답은 절대적으로 옳은 과학 이론이 존재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절대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한계점이 드러나고 바뀔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존재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전통이죠? 그러면 이거에 긍정을 한 사람은 전통적이니까 낮은 점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는 부정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역배점해야 됩니다. 라번, 과학이론은 인간의 지각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의 실제 세계를 묘사한다. 이거 전통입니까? 현대적입니까? 전통적이죠. 객관적인 실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도 다 주관적으로 설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통적이니까 역배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정적인 문항이 뭐냐? 다하고 라가 부정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역배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학생이 1점으로 답했다는 얘기는 매우 전통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현대적이라는 걸로 바꿔줘야죠. 여기도 1점이었으니까 매우 현대적인 걸로 바꿔줍니다. 근데 B 학생은 이 전통적인 인식론에 대해서 매우 긍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현대적이지 못한 전통적이니까 1점이 돼야죠. 이렇게 역배점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A 학생은 19점이고 B 학생은 5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누가 더 현대인식론입니까? A는 현대인식론적이고 B는 매우 전통적인 학생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다고 점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학생들의 인식을 올바르게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여기는 전통적이니까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B. 왜 그러냐? 여기 지금 이 문항들에서 전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근거로 쓰시면 돼요. 2번입니다. 다음은 A와 B 중 어느 예비교사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사례인지 답하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써라. 옛날 문제들 참 좋은 문제들 많아요. 옛날 문제들 중에 자 지문을 봐요. 누구의 생각이냐 그랬는데 크릭은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히고 나서 DNA 이중 나선 구조도 모형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스스로 복제되고 그 정보는 RNA를 거쳐 단백질로 발현된다는 중심 원리라는 것을 제안했다. 이 원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태민이 RNA로부터 DNA가 만들어지는 역전사 과정을 알아내면서 크릭의 중심 원리가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어디입니까? 줄치면. 그쵸. 크릭의 원리가 태민에 의해 변했다, 수정됐다라는 차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쓰면 뭡니까? 과학의 본성은 잠정성이다. 이거는 과학 지식은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이다.
A라고 쓰시고 근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까지 하고 잠깐만 쉴게요. 자, 이번에 5번입니다. 5번은 우리가 아까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화학지식은 사실, 개념, 법칙, 원리, 이론에 이걸로 구성이 돼 있다. 고무풍선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데 이 현상과 관련된 다음 진술에 따라 지식의 구성 요소를 쓰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5번 문제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세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풍선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여러분 이거 딱 보니까 기체의 온도와 부피 간의 내용을 설명하는 샤를의 법칙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샤를의 법칙이 아니라 보일의 법칙으로 바꿔서 실제 시험에 17년도에 이거 출제가 그대로 이 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문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샤를에서 보일로만 바뀌었구나 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 할 게 아니라 구성 요소니까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 뭐인 것 같습니까? 사실, 개념, 법칙, 원리, 이론 중에서 뭐인 것 같아요? 여기엔 딱 포인트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여요? 여기서 어디다 줄쳐야 될까요? 분자예요. 분자. 여러분 분자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관찰한 것입니까? 아니죠. 관찰한 거 아니에요. 분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기체만 봤지. 그러니까 분자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거 뭐예요? 모형을 썼죠. 모형을 썼다는 것 자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설명 체계가 뭡니까? 이론이에요. 아셨죠? 모형이 들어가면 원자, 분자, 전자, 유전자 이런 걸로 설명하면 다 이론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온도가 올라가면 풍선의 부피가 커졌습니다. 온도 올라가니까 풍선의 부피 커졌습니다. 이거 개념들 간의 관계네. 비례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법칙입니다. 여기 25도씨에서 풍선의 길이가 21.2cm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죠? 이거는 어떤 온도에서 이거를 측정한 값이네? 측정한 값이네요. 측정. 근데 우리가 측정한 것은 이 속에서 뭐에 속합니까? 사실이죠. 아까 사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진술. 측정한 거가 관찰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술한 거니까 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소별로 찾는 거 보시면 되고, 기체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5, 6학년군에 나와요. 기체, 여러 가지 기체 10단원. 중학교 1에서 3학년군에서는 화학은 4단원, 기체의 성질. 그리고 화투에 가면 1단원, 물질의 3가지 상태와 용해. 거기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찾아주세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